우리나라가 레이저 대공 무기 천광을 전력화합니다.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먼저 어떤 무기체계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천광, 어떤 무기체계예요? 지금 약간 당황했습니다. 네. 이미 아나운서님 말씀을 하셨어요. 레이저 대공 무기다. 뭐예요? 이제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지금 천광은 북한의 혹은 가상의 적국의 소형 공중 무기 체계나 장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레이저 무기 하면 흔히 생각하는 거 그거잖아요.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는 히어로. 기억나는 거 누구 있으세요, 혹시? 나 히어로는 아니고 신문아 씨 M 생각나는데 그건 무기는 아니고 그건 정신 무기고. 뭐 있지? DC 계열의 대표적인 슈퍼맨. 그다음에 마블에서는 사이클롭스 이렇게 조절하고 하잖아요. 최근에 나온 그 이카리스, 이터널스 계열의 또 우리 스타워즈 같은 영화 보면 그렇죠. 저렇게 쉽게 쏴대는데 저 레이저는 언제쯤 무기화되나 우리가 이거 상당히 기다려왔습니다. 근데 달나라로 가는 여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SF 영화 드라마를 보면 그 기술이 영화 속에 나왔다가 반백년 정도 흐른 후에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레이저 무기가 이제 현실 속에 가공할 만한 무기가 되는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 그 앞에 천광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말 그대로 공중 표적을 레이저 무기로 쏴서 무력화시키는 무기입니다. 한국형 레이저 대공 무기 블록 1이라고 했는데 블록을 지정해 놓은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서 기술 발전을 해나가겠다는 의미고 개발 사업이 1919년에 착수를 해서 2024년 8월 기준에 871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양산 배치에 들어갔으니까 굉장히 빠른 거죠. 이것을 이미 배치해서 전력화하고 있는 국가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실사격 시험을 통과했는데 격추 성공률이 100%였다. 그리고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서 2023년 4월부터 배치해서 우리가 실제 전장에서 쓰고 데이터를 많이 축적해 놓는데 이 후발 국가가 아니라 선발 국가로 나서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레이저, 일단 제가 집에서 레이저를 많이 쏘는 편인데 눈으로. 그 말고 우리 강의할 때 레이저 이렇게 딱 포인트 하잖아요. 막 그거 생각이 나는데 또 건설 현장에서도 뭐 측정할 때 쓰기도 하고 그렇죠. 요즘에는 뭐 병원에서 수술할 때 레이저로 하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무기로 쓰는 레이저는 어떤 모습일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것과 다른 점은 출력이죠. 고출력 레이저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군이 지금 현재 무기화한 것은 20kW 이상의 연속 출력 그리고 1kJ를 초과하는 펄스 레이저입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운동 에너지 기반의 무기 체계를 대체하거나 그 곁다리에 있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kW, 1kJ이 안 되면 이 펄스가 안 나가면 그냥 총 쏘고 포 쏘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다면 우리가 고에너지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 아주 기초적인 것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로 나가잖아요. 두 번째는 무조건 직진하니까 조준하기 좋습니다. 세 번째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이 큰데 우리가 뭐 미사일 같은 경우에 보면 억 소리가 나거든요. 한 발 쏠 때마다. 근데 이거 쏠 때 1,000원, 2,000원이에요. 레이저 한 발 쏠 때. 되게 싸네요. 그러니까요. 전기만 공급이 되고 여러 가지만 해결되면 그냥 무한정으로 이론상으로 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레이저 무기를 다들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 드론이 인기가 많은 게 가성비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레이저는 더하네요. 이게 우리만의 얘기가 아닌 게 그 미국 CNN 방송에서도 이걸 집중 조명을 했어요. 특히 블록 1이 중요한 시기에 출시됐다라고 했는데요. 레이저 무기가 지금 중요한 시기란 얘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전분쟁의 주요 수단으로 나타난 것이 드론이잖아요. 드론이 예전에는 이제 가진 자의 어떤 무기였지만 지금은 과학기술 보편화를 위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드론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그 차단하거나 무력화시킬 때 미사일을 쏘거나 아니면 막 수많은 총을 갖다가 집중하고 대공하기를 하거나 하게 되면 가성비 측면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는 속도도 빨라야 되고 쫓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투 효율성도 높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레이저 한 번 쏘는데 몇 천원 들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열린 그 아우사
그러니까 미 육군협회가 주관해서 여는 이제 국제 방위산업展갔다 왔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 레이저 무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앞으로는 드론이 이제 뭐랄까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이런 레이저 무기도 함께 같이 이제 고도화될 것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새로운 무기가 출현한다는 거는 운영하는 시스템도 달라진다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청강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생각하시면 컨테이너 하나가 있어요. 딱 있는데 저거를 그냥 고정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차 위에다가 올려놓고 기동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게 되면 3명이 들어가는데 이제 내부 제어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청강에 달려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레이저 무기라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저번에 우리 한번 다뤘죠. 대드론 체계. 대드론 체계는 4가지 구성이 있어요. 첫 번째 탐지, 두 번째 식별, 그다음에 추적, 무력화가 되어 있는데 이 청광의 컨테이너에는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식별 및 추적할 수 있는 EOIR 카메라가 있고요. 무력화할 수 있는 집속기가 발사 장치와 집속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되냐면 이게 레이더가 의해서 이제 접근하고 있는 그 드론이 탐지가 되게 되면 EOIR 센서에 의해서 위치 추적을 하면 추적을 해요. 그러면 그 정보에 따라서 실시간 데이터가 이제 그 발사 장치로 가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집속기를 통해 갖고 레이저가 이제 증폭이 되면은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탐지, 식별, 추적, 무력화를 이거를 이 시간을 이제 체계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을 얼마나 빨리 줄이느냐. 그 말은 뭐냐면 탐지로부터 무력화까지 실시간 얼마나 빠르게 데이터를 송수신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청강이 그런 측면에서 되게 고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전력화하는 거는 세계 최초지만은 다른 나라들도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시험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영국은 성능이 어느 정도예요? 영국 드래곤 파이어가 지금 굉장히 앞섰고 미국을 당황케 했다 이런 뉴스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드래곤 파이어 하면 우리가 익숙하진 않은데 용 입에서 불 나오는 거 있죠? 용의 입에서 불이 나오면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천하무적입니다. 그것을 노리면서 그런 이름을 지었겠죠. 해군 함정 탑재용이고요. 드래곤 파이어는. 그것을 좀 더 작게 만들어서 이동식 장갑차에 싣고 레이저를 조사하는 그 장면도 나왔는데 영국 드래곤 파이어는 MBDA 등 7개 업체가량 컨소시엄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 단독이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이것을 드래곤 파이어가 다른 무기 체계와 다르다는 거예요. 좀 더 강력하고 여러 가지 공기역학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고출력 장거리 광학 병기다. 레이저 지향성 무기다. 우리는 기존의 레이저 고출력 무기랑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출력만 보자면 레이저 기반의 그 50kW급 레이저 무기고 2027년까지 영국의 함정에 탑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하인 보이드 교수라고 미 콜로라도 대학의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난관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영국이. 레이저 무기 개발의 난관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수백 킬로와트급의 그 광원 출력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 광학 현상으로 인해서 조사된 빔의 형태가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 비, 안개 이거 쥐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적응 광학이라는 아주 수준 높은 기술이 있어요. 그 적응 광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설명에 의하면 이래요. 공기 중에 파면 뒤틀림을 미리 측정해서 거울 액정을 변형하고 재배열해서 공간 위상을 변조하는 것. 쉽게 얘기하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탐지에서부터 무력화까지 그 돌아가는 그 속도를 연산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해서 왜곡이 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그걸 순간순간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 기술을 영국은 지금 공개하진 않았지만 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도 집어넣었을 것이고 레이저를 또 다른 데서 쓰는 것과 달리 통상 광섬유 레이저를 쓰는데 고체 레이저 기술이 어려운데 이것을 출력을 높이는 데 성공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방부가 이것을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가 이번에 공개한 이 레이저 무기는 와해성 기술, 우리가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와해성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면 혁신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무기 체계를 완전히 쓸모없게 만들 만큼의 혁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것이 전장 현장에서도 그 공헌만큼이나 효과가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렇게 흥미로운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아이언돔을 레이저 버전으로 만들겠다.
명확하게 얘기하게 되면 네. 이제 그 작년 10월 7일 날 예. 가삼 미사일을 비롯한 국제 미사일 5천 발 이상 날아가다 보니까 그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아이언빔이 요격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 공세에 이제 대응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레이저를 사용한 아이언빔, 아까 이제 요격 미사일은 아이언돔, 그 안에 있는 걸 아이언빔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 최초로 이제 공개가 됐냐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이 지금뿐만 아니라 작년뿐만 아니라 2021년 5월달에 싸웠어요. 그래서 종료가 될 때쯤에 이스라엘 정부가 이 전투 실험하는 거를 공개를 해버립니다. 하는데 제가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게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다중 대공 방어 체계를 알아야 돼요. 이게 다중 뭐냐면 여러 겹으로 지금 현재 방공 체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 곳은 이제 에로3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그게 최대 2,400km부터 이제 그거를 탐지해서 요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 대에 $300만 한 발에 엄청나게 비싸죠. 그 다음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것이 데이비드 슬랭, 다윗의 돌팔매. 이게 언제까지 하면 40에서 이제 300km까지 가는데 한 발에 $100만. 그럼 이것들은 뭘 유주로 하겠죠? 이란이라든가 다른 세력들의 이제 예를 들어서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이제 격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아이언돔, 우리가 말하는 유격미사일 같은 경우는 4에서 70km를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아이언돔이 왜 좋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하마스 분쟁 보게 되면 그 아이언돔이 가는데 갑자기 막 요새 미사일이 이제 뒤에서 이제 불꽃을 내비치며 나가는데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레이더에 인공지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라오게 되면 이 궤적을 분석해서 사람이 있을 곳에 떨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높은 것을 먼저 가서 때리고 가고 있는데 이 미사일이 급조 미사일이 사람이 없는 곳에 떨어질 것 같다. 그럼 회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레이더가 지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언돔이 되게 효과적이고 이런 어떤 레이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아이언빔이 쉽게 전력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언빔은 뭐냐면 아이언돔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드론이든 박격포든 그런 것들. 왜냐면은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더 단거리 아이언빔을 뚫고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그 중간중간에 공간지를 메꿔줄 수 있는 것들. 레이저의 특징이 뭐죠? 금방 장전해서 바로바로 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이언빔보다는 되게 싸다는 거. 아이언빔 한 발에 $50,000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몇천 원밖에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아이언돔을 보조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이언빔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이제 급진주의자들의 어떤 드론, 박격포, 그 다음에 급조 미사일 같은 위협들을 더 많이 상쇄시키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아이언빔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레이저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거 잘 알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러 전쟁에서 러시아가 레이저 그 무기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주장이지만은 네.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신빙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실제로 우러 전쟁에서 쓰고 있을까요? 높아요. 높은데 왜냐면은 이 러시아가 우리도 레이저물 갖고 있어 이제 발표한 게 공개한 게 2018년도예요. 그때 이제 페레스 베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중세시대 동방 정교회의 이제 그 뭐라 할까 전사 이름이에요. 따라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게 5km 거리 안에 있는 어떤 무인기를 5초 만에 파괴한다라고 이제 검증은 안 됐죠. 제가 안 봤으니까. 예, 주장을 했어요. 근데 2022년 5월 18일 날 타스통신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레이저 무기 시스템이 이미 도착했고 일본 러시아군 특수부대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걸 받아가지고 현지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로이터 통신에서 러시아가 뭐라고 했냐면 차세대 이동식 레이저 무기를 사용 중이라는 점을 선전하고 있다. 보도하면서 이 무기는 현재 아까 말한 것처럼 중세 동방 정교회 전사 이름을 딴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당시를 보게 되면은 뭐였죠? 우크라이나의 어떤 드론에 의해서 지금 그 러시아에 그 자랑하고 있던 대대 전술단들이 속절없이 당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전선에 갖다 배치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022년 5월 이후에 단 한 번도 이 레이저 무기인 페레스 베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어떤 의구심은 있는데 하여튼 간에 사용된 거는 사실인 거죠. 사용된 것은 사실이다. 네네. 레이저 기술이 지금 이 정도까지 뭐 도달을 하려면은 처음이 있잖아요. 네. 언제부터 군사적으로 활용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보조적 수단으로 1960년대에 거리 측정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리 측정기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사용해 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높은 거예요.
포격하고 폭격의 정확도를 굉장히 빨리 쉽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삼각 측량법 해가지고 그거를 뭐 컴퓨터가 했든 사람이 했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거는 그냥 뿅 쏘면 몇 킬로미터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쓰이면서 기술이 점점점 발전하면서 무기 사용으로서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67년에 미 육군의 M60A2 전차에 장착하면서 대표적으로 많이 이게 활용이 됐고 이후에도 한동안은 표적 지식이 또 무인기나 미사일의 요격용 무기의 여러 분야에서 거리를 측정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데 사용됐었죠. 근데 오늘날은 이것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레이저 포인터도 어떤 것은 굉장히 그 출력이 높기 때문에 거의 무기같이 눈에 쏘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발전했으니까 이게 군에서는 얼마나 무기가 많이 발전했겠습니까? 오늘날은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소형 드론이나 무기 체계를 겨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장갑차의 장갑을 뚫고 이 탄도미사일을 맞춰서 그것을 공중에서 폭파시킬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뭐 영국, 러시아, 이스라엘 다 돌아봤는데요. 이 레이저 무기도 그럼 미국이 가장 발달해 있나요? 가장 선도적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개발해야 될 기술이 하나 또 있어요.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그 체계가 이제 같이 이렇게 소형화되거나 이제 그게 고도화되지 않으면은 이 레이저 무기는 같이 발전할 수 없어요. 왜? 레이저 무기라는 것은 신속하게 조준하면서 쏘고 하는 어떤 그 순간순간의 어떤 속도가 중요한 건데 에너지를 그 순식간에 집중을 해주고 다시 계속해서 그 단기간 내에 계속 집중해줘야 어떤 속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에 보게 되면 ESS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이제 장갑차에 다는 것도 출력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미국은 현재 뭐를 추구하고 있냐면 50kW에서 사거리 3에서 5km 정도의 무인기를 무력화시키는 어떤 장비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육군은 이제 이게 시작한 지가 2022년부터 시작해서 얼마 안 됐어요. 보게 되면 이제 한국말로 하게 되면 직접 에너지 이동형 단거리 방공 체제라고 하는데 다이렉트 에너지 모바일 쇼라드라고 하는데 이게 줄여서 DEM 쇼라드라고 해요. 이걸 두 기를 이제 뭐랄까 개발 업체로부터 인수받아서 이제 미 육군이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고 있는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이 단거리에서 날라오는 이제 뭐 무인기, 그다음에 박격포탄, 그다음에 급적폭탄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이제 무력화시키는 건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중부사령부에 들어가서 이게 추가적인 전투 실험을 하는데 모래바람이 많잖아요.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 육군에서는 이거를 추가적으로 어떤 실험을 더 전개하면서 좀 긴 호흡을 갖고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통상 보게 되면 이제 좀 미 육군의 어떤 문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렇지만 2030년까지 뭘 하겠느냐. 순항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200에서 500kW급. 그다음에 2030년 이후에는 탄도 및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파괴할 수 있는 메가와트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성비가 좋으니까 앞으로의 무기체계의 어떤 전략 자산의 어떤 파괴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레이저로 바꾸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 공군 같은 경우는 AC-130J 같은 이제 고스트라이더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해서 실험을 했는데 그게 60kW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C-130이나 C-17 같은 수송기에 탄도미사일 요격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럼 이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나갈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F-35에도 장착을 해서 이제 공중전과 이제 지대공 미사일이라든가 그런 어떤 요격 시스템으로서 활용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영화 속에서 레이저 기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스타워즈였잖아요. 그쵸. 실제로 스타워즈 계획이라는 게 1980년대 미국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딥하고에서 알아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시대에 돌입하며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은 치열한 핵무기 경쟁을 벌이는데요. 이에 미국은 소련의 핵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합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1983년 3월 23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방송 카메라 앞에서 단호한 목소리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갑니다. 이 연설은 역사적인 연설로 남게 되는데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지칭하며 소련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방위 구상 SDI를 발표한 겁니다. 소련은 1952년 8월 수소탄을 개발한 데 이어 1957년에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는 데도 성공하는데요. 이 위성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려 발사됐고 미국은 소련이 이 기술로 핵 공격을 해올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죠. 이에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의 핵미사일 공격에서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방위 구상 SDI를 발표합니다. 이 구상은 당대 인기를 끌었던 영화의 제목을 따 스타워즈 계획으로도 불리게 되는데요. 이 별명에는 기발한 아이디어에 대한 찬사와 허무맹랑한 발상에 불과하다는 조롱이 동시에 섞여 있었죠. SDI는 소련이 발사한 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로 파괴한다는 구상이었는데요. 제시된 몇 가지 우주 요격체 중 핵심은 엑스칼리버 프로젝트로 알려진 X선 레이저 위성입니다. 핵탄두가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X선 레이저로 받고 다수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법인데요. 수소폭탄의 개발자인 물리학자 에드워드 텔러 등의 주도로 개발이 이뤄졌죠. 이 밖에도 지상에서 레이저 빔을 쏘아 올리면 인공위성의 반사판으로 반사되어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법과 레일건을 장착한 위성이나 우주왕복선으로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방법도 제안됐습니다. 미국은 이 원대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10년간 약 300억 달러를 연구 개발비로 투입했죠. 소련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SDI 전략에 맞서 고출력 레이저를 발사하는 우주전투위성 폴루스 계획을 세워 실험에 나섰습니다. 만약 두 나라의 무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면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로 서로를 요격하는 우주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소련은 경제난으로 붕괴했고 미국의 SDI 계획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었는데요. SDI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뭐였을까요? 문제는 전력이었습니다. 레이저로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수천 킬로미터 거리에서 몇 초 동안 레이저를 주사해야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그 전력을 동원할 수 없었죠. 미국의 스타워즈 계획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지만 그 명맥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후 공중 레이저, 지상 배치 전술 고에너지 레이저 등을 개발해온 미국은 현재 항공기와 장갑차에 장착이 가능할 정도로 정교하고 가벼운 레이저 무기도 개발하며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죠. 1980년대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던 레이저 무기는 이제 현실이 되어 우리 앞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게임에서 보았던 레이저 무기들이 지상을 넘어 우주 공간에 배치되는 날이 머지않아 도래할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네, 우리가 그럼 레이저 대공무기 천강을 왜 개발했느냐.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북한의 드론 침투 사건이 계기가 됐다고요. 그래서 청와대를 찍은 사진이 이제 발견이 됐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북한이 드론을 계속 보냅니다. 보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 효율성이라든가 가성비,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투 템포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필요한데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조금씩 이제 레이저 무기 체계를 이제 개발해 나가는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착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2015년도에 이제 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이제 확보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레이저 요격 장치를 비롯해서 지난해까지 아까 그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군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880억 4천만 원을 들여서 레이저 대공무기 이제 블럭 1이 이제 개발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난해 4월달에 이제 이게 전투용으로 적합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지난 8월달에 북한이 자폭형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계속 드론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북한의 어떤 드론의 위협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치명화될수록 이게 더 빨리 투자를 해가서 민간군 통합 R&D를 통해 가지고 또 블럭 2, 3로 빨리 나가야 되겠죠. 예. 자, 그렇다면 북한의 드론 전력은 어느 정도냐? 최근 자폭 드론으로 우리나라 K2 전체 모형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안보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자폭 드론이 지금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얼마 전부터 시작돼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라든가 이스라엘 하마스 전문작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밀착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와중에 올해 초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 10월까지 해서 야, 전 전선에 걸쳐서 우리 무인기 전력화하겠어 얘기를 하고 8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히어로와 하롭베 형태와 유사한 자폭 드론 2종이 공개가 됐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K2 전차의 유사한 모양을 정밀 타격하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이 자리에 뭐라고 했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략 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만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 구분대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로 이 파병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특수작전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전 전선에 걸쳐서 조만간에 이런 것들이 전력화돼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어떤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무기하고 이제 무인기하고 계속 이제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순의 경쟁이죠. 예, 천광을 이제 우리 군이 전력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북한의 무인기 드론의 전력을 좀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군의 그 대공 방어 체계를 얘기할 수 있는 선에서 간단히 거칠게 요약하자면 적의 소형 무인기와 드론 등이 우리 영공을 침공하면 기존에는 20mm 발칸, 30mm 대공포로 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대형 무인기가 들어오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뤘던 신궁, 천궁 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얘기 나눴잖아요. 이게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거 쏘려고 한 번 쏠 때마다 이게 억 단인데 그거 만약에 한 50대 우리한테 보내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 그럼 우리 억짜리 50개 쏴야 돼요? 그래서 쏜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보낼 때 무인기나 드론을 사람 없는 데로 보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그거 쏴가지고 민가에 떨어지면 사실은 더 피해가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시 지역으로 날아오는 그런 타겟들을 함부로 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탐지 추적은 되는데 타격을 못 하다 보니까 답답하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그러한 가능성을 가진 것이 이번에 나온 천광이고 또 우리 지금 계속 거슬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계속 우리 주변을 날아다니고 신경 거슬리게 하는데 오물풍선? 네. 예를 들어서 오물풍선을 우리가 지금 못 쏘는 이유는 뭐냐면 그쪽에서 날아오는 거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어디서 출발하는지도 알아요. 네. 하지만 어디서 그쪽으로 출발하는지도 쐈다가 알아. 알죠. 딱 쐈다가 그거 도비탄 날아가고 북한 지역에 떨어지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걔들이. 가만히 앉아. 빔은 공중으로 쏘면 일정한 순간에 공주 중에 흡수, 왜곡, 전파되어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분계선 날아오기 전에 레이저 무기로 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예. 기술적으로 어려운 조금만 이유는 더 발전하면 그렇죠. 레이저 무기 크게 왜 그렇게 클까 하는 의구심이 사실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뉴스에 보면 요만한 머리통 부분만 나오잖아요. 그 광학 장비하고 미사일, 레이저 쏠 수 있는. 근데 교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뭐 전기 장치라든지 사람 운영 공간 그 밑에 컨테이너가 같이 붙어 있는데 전시회는 그 머리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 컨테이너 이만해요. 우리 스튜디오만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렇구나. 우리는 압도적이다. 그럼 오물풍선도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은 해결할 수 있고. 그럼 지금은 소형 무인기를 요격하는 수준이지만 출력을 계속 높인다면은 미사일이나 전투기도 요격할 수 있을까요? 남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레이저 무기가 왜 곽강을 받냐면 2차 피해를 방지하고요. 우리나라 접경 지역에서는 도발의 비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 법칙이 있어요. 60, 100, 301. 60, 100, 301. 외우자. 네. 첫 번째, 60이 뭐냐면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서는 레이저 무기의 출력이 50에서 60kW가 있어야 돼요. 대전차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서는 100kW. 그 다음에 순항 미사일 격추하기 위해서는 300kW.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해서는 1메가와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60, 100, 301 이 법칙이 있거든요.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감이 안 와닿잖아요. 가정용 전자레인지 잘 활용하시죠. 출력이 한 대가 1kW예요. 그러면 이제 무인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50개, 60개 전자레인지 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되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간 거. 아까 제가 ESS 말씀드렸죠. 네. 1메가와트면은 750가구의 전기를 공급하는 양이에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큰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의 어떤 장치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나라가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뭐라고 해서? 그 중에서 현재 기술력으로서 300kW. 야, 우리가 순항미사일까지는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그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쭉 듣다 보니까 레이저 무기가 상당히 장점이 많아요. 가볍게 해서 장갑차나 전술 차량에도 탑재할 수 있을 것 같고 활용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지금 더 보충돼야 될 연구는 뭐라고 보십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그 체계를 얼마나 경량화할 것이냐.
경량화해야지만 이거를 기동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시간 작전 템포를 맞추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레이저 무기는 하나의 어떤 대드론 체계 일종이에요. 이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지, 식별, 추적, 무력화예요. 그러면 이거는 레이저 무기 체계는 어떻게 보면 무력화 장비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언 비막, 아이언 돔에 말씀드렸을 때 레이더의 지능형 어떤 그 기술을 가미하다 보니까 필요 있는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같이 AI가 겸비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기상에 되게 취약해요. 아까 중부 사령부에서 DEM 쇼라드를 이제 배치를 해갖고 실험하다 보니까 모래 폭풍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출력이 안 나오거나 실질적인 어떤 요구 성능이 안 나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레이더는 어떤 개발을 하더라도 그거를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면 레이저의 무기 플러스에서 기존에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를 어떻게 융복할 것이냐. 그러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냐. 그런 연구도 같이 병행돼야 됩니다. 저는 좀 먼 미래 얘기. 먼 미래에 우리가 우주로 나아갔을 때 싸운다고 생각하면 어떤 무기를 쓸까요? 먼저 지금 현재 총탄, 포탄은 일단 무용지물이에요. 진공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둥둥 떠가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네. 예측할 수도 없고 효과도 없고 또 폭탄류도 거의 효과가 없어요. 폭탄류는 그 충격파가 사실은 그 파괴력의 핵심인데 그 충격파라는 게 퍼지지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많이 감쇄가 되고. 그렇다면 어떤 무기냐? 미래 우주전에서 사용될 무기는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레이저 방식. 우리 화학 지금 레이저? 네, 광섬유도 안 되고 그 고체식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의 문제 때문에. 화학 에너지 방식의 고출력 지향성 레이저 무기. 이것은 이제 레이저 무기 세대별로 치자면 거의 뭐 5세대 무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핵 입자 가속기를 활용한 입자 빔 혹은 막대한 전기 소모를 생각할 때 조금 우리가 의아스럽습니다만 레일건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 사실 지구상에서는 선도하는 게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는 근처에 범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당장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천광 등 레이저 무기 개발에 이 데이터를 쌓고 이 경험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먼 미래지만 우주시대는 도태되는 거예요. 중간 기술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상용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운동 에너지 무기만큼의 살상력이 없는 문제를 이제 천광이 극복해야 되고 또 레이저가 직진만 한다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지구는 둥글잖아요. 멀리 쏘면 어떻게 돼요? 타겟을 못 맞춰요. 굉장히 높이에서 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거는 뭐냐면 초소형화해서 비행체에 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극복해야 되고 유효 사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계속 안 나가요. 공중에 흡수되고 확산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또 연발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SF 보면 레이저 무기 뿅뿅뿅뿅 계속 쏘잖아요. 근데 레이저 무기가 지나간 그 자리에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전문적으로 열적계화, 셀프 포커싱이라고 해서 이 레이저 빔이 확산되거나 아니면 막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오발 사고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레이저 무기가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대응책이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레이저 무기를 레이저 반사해가지고 반사하는 무기체계가 나오기 시작했고 돌연대 이걸 발라놓으면 레이저 무기의 그 열 에너지, 그 빔 에너지를 이렇게 퍼뜨리는 그게 벌써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레이저 무기 얘기 나오니까 또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게임 체인저. 예. 그거 레이저에다 붙이면 안 약간 된다. 의심해야 된다. 네. 내가 디펜스 프라임 진행하면서 느낀 게 게임 체인저는 없다. 한 개로 되는 건 없다. 오직 사람뿐. 예, 질문의 좀 각도를 바꿔가지고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떤 적의 습격을 받는다면은 수도권이 제일 문제잖아요. 도심에 밀집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근데 여기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시간당 10,000발 쏠 수 있다고 알려진 북한의 장사정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드라든지 패트리어트 같은 이제 방공망을 갖고 있는데 레이저 대공 무기를 좀 더 추가한다면 방공 체계가 더 촘촘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아까 제가 이스라엘 이제 다중 방공체계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전략 미사일부터 해서 이제 조그만 무기까지 층층으로 다 해놓은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메가시티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데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먼 거리부터 이제 오는 위협들을 나 놓쳤어. 두 번째 뚫렸어, 세 번째 뚫렸어, 마지막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정보 공유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관가하고 있는 거 기술 중에서 이 레이저 체계를 비롯한 이 대드론 체계를 기존에 있는 방공망하고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이게 상당히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언 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사 거리를 운용 거리를 20km 정도로 놓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도시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피해를 없앨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빨리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군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이거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군 통합해서 R&D를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 국가 전략기술 12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레이저가 차지하는 포션이 조금 이렇게 작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레이저라는 것들이 국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드론 위협이라는 것이 국방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경제 활동에 전반에 걸쳐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또 수도권이 저희가 마비가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R&D를 집중해서 우리가 빨리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레이저 무기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만약에 등수를 매긴다면? 우리가요 세계 7위권 수준 뭐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1등이 같아요. 미국이고. 네, 1등은 당연히 미국이고 네. 우리의 뭐 경제력과 군사력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뭐 합당한 추론입니다. 우리가 이 레이저 무기 기술 관련 그 상용 기술과 관련해서만큼은 우리가 후발 국가나 아니면 추격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선도국입니다. 90년대 말부터 예. 개발을 시작해 왔거든요. 우리 앞에는 어떤 나라들이 또 있어요? 그럼 우리 앞에 말고.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일본 뭐 등등이 있겠죠. 네. 그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레이저 무기도 앞섰다. 역시 우리 앞에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자의 입장에서 레이저 무기만큼은 우리가 도전자 입장에서가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선도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어떻게 격차를 더 벌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원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7위에 해당이 된다면은 그냥 기술력만 갖고 있는 건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건지.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레이저 기술 같은 미래 선도 무기에 있어서는 특허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게 많거든요. 특히 대부분의 그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과 격차가 상당히 있어요. 조준 발사를 위한 고정밀화 연구 이런 부분 또 출력을 높일 수 있는 빔 결합 기술, 고속 표적 추적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그 과제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레이저 기술들이 상용화되어서 일반 사회에서도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그것을 뭐 무슨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라고 해서 양해를 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희망이 일단 보여요. 지금 우리가 ADD가 선도적으로 낮아가지고 앞서가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장 제어 방식으로 빔을 결합하는 기술. 그러니까 빔을 그냥 쏠 때 그걸 결합하고 거울로 반사해서 쏠 때 굉장히 정밀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이번에 이제 천광에 다른 게 광섬유 레이저 기술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군이 힘을 합쳐서 국가 차원에서 이것을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이거는 기업도 나서야 됩니다. 기업이요. 한번 시도했다가 이제 그 뉴스에만 나오고 안 나온 게 있는데 페덱스에서 화물 운송 항공기에 이 레이저 무기를 달려는 그러한 그 요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페덱스 항공기가 그 국경을 넘어서 항공 화물을 나르는데 드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항공사에서 이 그 레이저 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달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철회가 된 적이 있었는데 기업으로서도 또 항공 운송을 하는 또 해물 화운업을 하는 해운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의 아우사를 다녀왔는데 미 육군협회가 주관하는 이제 국제 방위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싱가포르이 지금 현재 레이저 무기체계를 20에 30kW짜리를 빠르게 지금 개발을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예, 그래서 지금 후발주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에 또 우크라이나 방문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 갖고 드론들이 많이 지금 이제 결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이저 무기 체계를 이용해서 러시아군의 어떤 그 저희 드론들을 무력화시키는 방향까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저희가 하루빨리 예. 그 이제 전문 인력들 파견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같이 이렇게 협력이라든 탐색을 해가면서 발전하게 되면 저희가 블록 1이잖아요, 청강이요. 블록 2, 3는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그 박람회 얘기도 하셔서 그러는데 그 수출 같은 것도 중요하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방산 산업, 방위 산업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레이저 기술도 수출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지 수출 예정이 되어 있는지. 더 중요해요. 왜냐면은 예. 결국에 지금 시장의 어떤 분포를 보게 되면 대드론 시장이 드론 시장을 지금 더 뭐랄까 압도해 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드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군사용 목적으로 쓰이지만은 우리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법 드론도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다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화물선에서도 대드론 체계가 있는 것도 보험료를 싸주게 해주잖아요. 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그거를 이제 대드론 체계를 갖추느냐가 핵심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피해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적경 지역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도발을 이제 뭐랄까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러면서도 완전히 조사를 통해 갖고 태워버리는 무기 체계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이저 이제 무기 체계가 대드론 체계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지금 현재 미국이 한 100kW 정도까지 이스라엘 100kW까지 되어 있고 미국은 한 50에서 100kW 사이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아까 되게는 50, 60은 드론이 되고 그 이상의 어떤 지금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저희가 대드론 체계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시장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K방사의 열풍을 이어가는 어떤 차세대의 우리의 어떤 수출 품목으로서 레이저 무기 체계가 민간군 협력을 통해서 R&D를 통한다면 이제 다음 주자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되게 높겠죠. 혹시 레이저 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예요? 아세요? 레이저 드론 쇼 지금 이제 레이저 기술은 한화하고 예. ADD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럼 북한도 그 드론이나 레이저 기술 우리는 있잖아요. 그럼 북한도 있어요? 북한은 현재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기초 과학 연구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왠지 전기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요. 나서진 않았을 거고 다만 그것이 이제 레이저 기술이라는 게 다른 기술하고 함께 발전하는 거잖아요. 네. 북한이 갖고 있는 그 장사정표라든지 아니면 뭐 탄도 미사일 거기에다 레이저 기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조준이라든지 아니면 거리 측정이라든지. 북한이 지금 레이저 무기가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만들고 있지만 그것에 필요한 기술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세계 최초로 전력한 레이저 대공 무기 천광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지상군의 대드론 방어 체계는 레이저 기반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레이저 무기 선도국으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밤 10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